안녕하세요. 불꽃 사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45세의 남성입니다. 저는 한 여자 때문에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맛보게 되었어요. 그녀로 인해 큰 정신적인 충격과 함께 엄청난 금전적인 피해를 볼 뻔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제가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때늦은 후회가 밀려올 뿐입니다. 저를 2번이나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여자는 바로 제 전처였어요. 그녀는 철저하게 저를 이용했고 순진했던 저는 그녀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서 남은 인생을 망칠 뻔했죠. 아무리 돈이 사람이나 사랑보다 먼저이고 중요한 자본주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남편인 저를 기만하고 이용한 악마 같은 여자는 이 세상에 없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때 당한 일들을 떠올리면 분한 마음에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분하고 억울한 마음과 전처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다시 저를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사를 하고 지금은 이름까지 개명을 해서 다른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처에게 피해를 입은 제가 왜 도망을 다녀야 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만큼 전처는 악랄한 여자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그녀에게 어떻게 이용당했고 왜 도망을 가야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어처구니 없는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독불장군의 꼰대 같았던 아버지와 불화를 겪으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에게 꼼짝도 못했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바로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셨어요. 어디 하늘 같은 남편이 말하는데 딴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맞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리지? 저희 집안에서 아버지는 폭군이었어요. 엄마와 저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성격이 난폭한 건 그가 했던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공사장의 현장 감독이셨어요. 10대 때부터 막노동으로 잔뼈가 굵으신 분이셨습니다. 험한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아버지의 성격도 거칠고 다혈질로 변해갔습니다. 엄마에게 듣기로 총각 시절의 아버지는 지금처럼 폭력적이고 거친 성격이 전혀 아니었다고 했어요. 차분하고 온순하면서 말수도 적은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결혼 후에 공사장에서 거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다 보니 성격이 변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거칠고 단순하면서 럭비공처럼 어디 튈지 모르는 일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욕도 잘해야 했고 인상도 험악하게 쓰고 소리도 질러대야 했던 거죠. 아버지는 차분하고 꼼꼼한 성격 탓에 일을 잘해서 언제나 감독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현장 감독의 추천으로 건설회사 간부의 눈에 들은 아버지는 관리자로 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까지 아버지와 같이 일을 했던 동료들이 아버지를 만만하게 보고 관리자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작업 지시를 해도 비웃으면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이 최씨, 그냥 대충 해. 현장 감독이 무슨 대단한 감투라고. 어깨에 힘주고 폼을 잡으려고 들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잔소리 좀 하지 말고 저리 가. 인부들은 아버지를 자기들 동료로만 생각했고 상급자로 인정하지 않아서 작업 지시가 먹혀들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좋게 말로 해서는 그들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독한 마음을 먹고 강압적으로 일을 시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인부들은 단체로 아버지에게 대항했지만 아버지는 회사가 인정하는 현장 관리자였기 때문에 수없이 부딪힌 끝에 아버지는 그들을 굴복시켰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버지의 성격은 직선적이고 다혈질적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힘든 일로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해서 매일같이 마신 술도 아버지의 성격이 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처럼 술주정을 하곤 했습니다. 술이 취한 아버지는 동네 골목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붙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괜히 봉변을 당하기 싫어서 아버지가 술이 취했다는 걸 알면 모두 피해 다녔어요. 고등학생이 된 뒤에는 아버지에게 시달리는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가여워서 아버지에게 대들다가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아버지는 사내 놈은 일찌감치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게 최고라고 하시면서 저를 반강제로 공사 현장에 데리고 가셨어요. 솔직히 저도 공부에는 그다지 취미가 없었고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에 따라갔는데 아버지는 아들이라고 특별 대우를 하면서 봐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일꾼들보다 더 심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벽돌을 날라도 다른 인부들보다 몇 개는 더 얹어주었고 휴식 시간에도 저만 따로 불러내서 계속 일을 시켰어요. 2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시달리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으자 저는 독립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아버지가 웃기지 않는 소리를 집어치우라고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제 20살이니 너도 어른이야. 지금부터는 나한테 기댈 생각하지 말고 네 앞가림은 네 손으로 해 라고 하셨어요. 무작정 집을 떠나 경기도로 온 저는 얼마 동안은 배운 게 막노동뿐이라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공사장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일하던 공사장에서 인부 한 명이 심하게 다치는 걸 목격하게 되었어요. 후진을 하던 레미콘 트럭에 인부가 깔려버린 겁니다. 중장비의 뒷바퀴에 깔려버린 인부는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사람이 다치거나 심하게 죽는 일이 생기는 곳이 공사 현장이지만 사람이 그렇게 심하게 다치는 걸 처음 본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제 자취방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죠. 계속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희망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사는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라도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지게차를 운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같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형님이 지게차나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를 다룰 줄 알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했거든요.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는 배우는 게 어렵기도 했고 돈도 많이 들어서 그것보다는 쉽게 익힐 수 있는 지게차를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저는 지게차 면허를 딴 다음에 수습으로 물류센터에서 지게차 기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르듯이 면허를 딸 때 배웠던 기술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통하지 않아서 새로 배워야 했어요. 저는 선배 기사에게서 지게차 기술을 전수받았고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크고 작은 실수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지게차를 제 몸처럼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화물을 옮기다가 파손이 되거나 잘못 다뤄서 부서지기라도 하며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일을 할 때는 항상 집중해서 기계를 다뤄야 했어요. 2년이 지나는 동안 저는 집에 한 번도 들리지 않았고 엄마와 전화통화만 간간히 했어요. 제가 집에 가지 않은 건 아버지의 얼굴을 대하기 싫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급히 제게 연락을 해서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하셨어요. 현장에서 다른 일꾼을 돕다가 사고를 크게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밧줄에 매달려서 건물의 외벽에 판넬을 붙이던 인부가 강풍에 밧줄이 꼬이면서 추락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던 거죠. 그것을 목격한 아버지가 그 인부를 구하기 위해서 안전장비도 없이 나섰다가 5층 높이에서 떨어지고 마셨던 거예요. 저는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는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었고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셔서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엄마와 제게 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응급수술로 손상된 내장을 봉합하긴 했지만 문제는 내부 출혈입니다. 워낙 장기 손상이 심해서 만약에 장기에서 출혈이 다시 생긴다면 재수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으로선 이대로 출혈이 멈추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는 아버지가 이틀 내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내부 장기에서 출혈이 다시 생기면 아버지를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했어요. 엄마는 한시도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극진히 간호를 하셨어요. 저도 회사에 연락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일주일간 휴가를 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떠올리면 늘 맞거나 욕을 들었던 좋지 않은 기억들 뿐인데도 막상 의식도 없이 생가사의 갈림길에 서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아버지를 보자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곧 일어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아버지는 가장 먼저 엄마와 제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당신하고 경철이한테 내가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했어. 정말 미안하구나. 애비라고 꼰대짓만 하다가 이렇게 가다니. 여보, 약한 소리 하지 말아요. 당신 꼭 다시 일어날 거예요. 아니야,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곧 끝날 것 같아. 경철아, 나한테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산하고 땅이 조금 있다. 그건 너한테 물려줄게. 돈이 없어도 죽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만은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 이제는 네가 가지도록 해라. 그 말을 마치고 아버지는 호흡이 가빠지셨고 의사는 급히 산소호흡기를 다시 씌워드렸지만 아버지는 다시 의식을 잃고 마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야산을 제게 물려주셨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와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때 알게 되는 아버지의 속마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가족들을 고생만 시키는 게 미안해서 그런 미안함을 감추려고 거칠게 대해왔던 거였어요.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가 물려준 산에 가봤습니다. 정말이지 보잘것없는 야산이었고, 물려주신 땅은 그야말로 허허벌판이었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실망만 하게 되었어요. 이런 산과 땅은 내놔도 아무도 사갈 사람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아버지가 왜 이 땅을 지금까지 팔지 않고 가지고 계셨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그 땅과 야산을 팔려고 무수하게 노력을 하셨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혼자가 된 엄마는 제가 모셔야 한다는 생각에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일을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살고 계시던 집에 전세금을 빼고 제가 가진 돈을 합쳐서 아파트 하나를 장만해서 엄마와 같이 살게 되었어요. 실로 오랜만에 엄마가 해주는 집밥을 먹으면서 일을 하니 기운이 절로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일하던 물류센터에 격리로 여직원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얼굴도 아주 예뻤고 성격도 좋아서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웃으면서 대해주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미혼인 남자 직원들에게는 인기가 짱이었고, 특별한 볼일이 없는데도 사무실을 기웃거리기도 했어요. 점심시간이나 화물 상차가 끝난 휴식시간이 되면 남자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그 격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야, 김혜정 씨 말이야. 항상 몸에서 좋은 냄새가 풍겨. 그게 말이야 딱 내가 좋아하는 향이거든. 모르긴 해도 너 좋으라고 뿌리는 향수는 아닐 거야. 아무면 어때?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근데 김혜정 씨는 애인이 있을까? 없는 것 같지? 글쎄, 내가 보기에도 아직 사귄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럼 내가 한번 들이대 볼까? 마음대로 해라. 근데 김혜정 씨는 남자 보는 눈이 꽤나 높은 것 같으니까 차일 각오는 하고 덤벼드는 게 좋을 거야. 그런데 물류창고를 관리하는 직원 중에 하나가 그녀의 관상을 보면 바람기가 느껴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인데 그 여자하고 엮일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관상을 보면 말이야 얼굴에서 바람기가 줄줄 흘러. 한 남자로 절대 만족 못하는 스타일이라는 말이지. 그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는데 어쩌다 사주나 관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그쪽 계통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미혼들은 그가 가정에 있는 유부남이라서 괜히 못 먹는 감 찔러본다는 식으로 초를 친다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언은 나중에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저희 회사의 남자 직원들은 모두 그녀를 꼬셔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제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처음 시작은 돈이었어요. 일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회사 정문을 나가는데 등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철씨, 잠깐만요. 같이 가요. 제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니 그녀가 종종 걸음으로 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잡더니 다짜고짜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정말 미안한데요. 혹시 돈 있으면 50만 원만 빌려주세요. 다음 주에 월급 받으면 바로 줄게요. 아, 네. 지금 현금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돈을 찾아야 돼요. 그럼 우리 저 앞에 있는 현금 지급기까지 같이 가요. 저는 그녀와 함께 그곳에 가서 돈을 찾아서 주었습니다. 그녀는 약속대로 월급을 받자 제게 빌린 돈을 돌려주었어요. 그러면서 저번에는 고마웠다고 하면서 저녁을 사겠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녀는 저를 끌듯이 데리고 회사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녀는 삼겹살과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저도 다른 동료들처럼 그녀를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속으로 짝사랑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와 단둘이 오붓하게 밥을 먹게 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녀는 보기와는 다르게 술을 제법 잘 마셨습니다. 저희들은 소주 3병을 마셨고 슬슬 취기가 올라오자 그녀는 뜻밖의 말을 했어요. 사실 돈이 필요해서 경철 씨한테 빌린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제 말을 들은 그녀는 취기가 올라서 발개진 얼굴로 수줍게 말했습니다. 경철 씨랑 데이트를 하는 핑곗거리 만들어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녀가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니. 제 심장은 흥분감으로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 회사에 와서 경철 씨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거 모르고 있었죠? 네, 정말 전혀 몰랐어요.
그럴 줄 알았어. 저는 경철 씨랑 마주칠 때마다 살짝 윙크도 했었는데. 그러고 보니 제가 한 번씩 사무실에 작업 일정을 받으러 갔을 때 저와 마주치면 항상 웃으면서 먼저 인사를 했는데 이상하게 한쪽 눈을 찡그리곤 했어요. 전 바보같이 그녀의 눈에 먼지 같은 게 들어갔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윙크였다니. 그런 신호도 알아채지 못하다니. 정말 멍청했었던 거죠. 아무리 신호를 줘도 반응이 없길래 제가 먼저 행동을 개시한 거예요. 그렇군요. 미안해요. 제가 연애를 하는 데는 소질이 없어서. 저는 멋쩍어서 머리를 극적이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당황한 저를 귀엽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웃었습니다. 경철 씨는 순진하고 착해서 좋아요.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술을 잘 들어갔어요. 그날 저희들은 둘이서 소주를 5병이나 마시고 헤어졌어요. 다음날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자 그녀는 웃으면서 제게 살짝 윙크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 의미가 뭔지 확실히 알고 있었기에 저도 그녀에게 웃음과 함께 윙크를 해주었죠. 그러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들은 사귀게 되었고 퇴근을 하면 같이 술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면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들이 다정하게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본 동료들은 놀란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경철아, 너 김혜정 씨랑 사귀는 거 맞아? 그래, 우리 사귀기로 했다. 이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여자 꼬신 능력 대단하구나. 무슨 짓을 한 거야? 동료들은 제게 그녀를 어떻게 꼬셨는지 알려달라고 성화를 부렸어요. 그래서 저는 동료들에게 가볍게 윙크를 해주었습니다. 비결은 바로 이거야. 그러자 동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제가 그녀와 사귄다는 소식을 들은 창고 관리직 유부남은 휴식 시간에 저를 창고로 불렀어요. 내가 일전에 그 여자에게 바람기가 많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 말 잘 새겨들어. 지금이라도 그 여자와 헤어지고 다른 여자 찾아봐. 선배가 충고해주는 건 고마운데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제 아내가 될 여자한테 바람기가 있다느니 해프다느니 하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전 그렇다면 경철이 네가 알아서 해. 누구나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법이니까 아무튼 후회 없는 선택이 되기를 바래. 저는 그 선배의 말을 믿는 건 아니었지만 깨림칙해서 그녀에게 정말로 사귀는 남자가 없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그녀는 한숨을 쉬면서 나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과거가 있을 거라는 둥 바람기가 많게 생겼다는 둥 하면서 온갖 오해를 하더라고요. 이건 내 자랑 같지만 그런 오해가 모두 내가 너무 잘나고 예뻐서 생긴 건데 어떡하겠어요. 그녀는 예전에 학창시절부터 다른 친구들에게 비해서 눈에 띄는 외모 때문에 여고생이 성형을 했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고 앞으로 성인이 되면 남자 많이 홀리고 다닐 쌍이라는 소리를 밥 먹듯이 듣고 자라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자의 외모가 너무 빼어나도 마냥 좋은 건 아니었어요. 저희들은 6개월 정도 연애를 한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1년간은 꿈같이 달콤한 신혼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좋았어요. 나란히 누워 잠이 들었다가 문득 깨서 곤히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고 있으며 정말 지상에서 내려온 선녀나 천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이런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같이 살게 되다니 하루하루가 행복할 뿐이었어요. 아내도 저와 엄마에게 너무 잘해주었습니다. 결혼 후에 저희들은 혼자 된 엄마를 모시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엄마는 자기가 신혼생활을 방해하게 될까봐 나가서 따로 살려고 했지만 저는 아내에게 엄마와 같이 살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흔쾌히 엄마와 같이 살겠다고 했어요. 아버님도 안 계신데 당연히 어머님하고 같이 살아야지. 아들이 결혼해서 나가버리면 혼자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아내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씨도 아주 예쁜 여자였어요. 결혼 후에 아내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했어요. 남편인 저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게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나자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이제 우리도 애를 가지자는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 둘 다 30을 넘겼어. 더 늦기 전에 애를 가지자. 난 당신하고는 생각이 달라. 요즘 30 후반에도 애를 가지는 여자들도 아주 많아. 심지어 40이 넘어도 임신을 해. 물론 나도 그렇게 늦게 애를 가지자는 말은 아니야. 하지만 이제 겨우 1년 지났어. 우리 신혼을 조금만 더 즐기자. 나도 그러고 싶은데 엄마가 은근히 애를 기다리는 눈치더라고. 나도 눈치가 있어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 어머니한테는 내가 잘 말할게. 저도 아내처럼 아직은 애를 가지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수시로 제게 눈치를 주면서 빨리 애를 가지라고 했어요. 아내는 엄마에게 1년 뒤에는 애를 가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지만 아내는 임신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참고 기다리던 엄마가 나서서 아내에게 애를 가지라는 말을 하게 되었죠. 여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살림에 충실하고 남편 내조를 하면서 애를 잘 키우는 게 최고야. 이제 2년이나 지났잖아. 더 늦기 전에 회사는 그만두고 애를 가질 생각을 해라. 나도 집안일 하느라 몸이 지친다. 이제부터는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 한번 받아보자. 네, 어머님 말씀 잘 알아요. 저도 애를 안 가지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2년을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말이냐. 고집 그만 피우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엄마는 아내가 계속 임신을 미루면서 고집을 피우자 짜증을 냈어요. 그러자 아내도 정색을 하면서 엄마에게 따지고 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왜 화를 내세요? 앞으로 저희들 미래를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벌어놓고 애를 가지겠다는 말이 틀렸나요? 저 어디까지나 저희 집안의 미래를 위해서 이러는 거라고요. 아내가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자 당황한 건 엄마였어요. 너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눈을 치뜨고 대드는 거냐? 너희 집안에서는 어른을 이따위로 대하라고 가르치더냐? 그때부터 엄마는 감정이 상해서 아내와 처음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뒤에도 직장을 그만두고 애를 가지라고 하는 엄마의 입장과 요즘은 여자도 집안에 틀어박혀 있기보다는 사회로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애를 키우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아내의 입장이 맞서게 되었지만 둘 다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아내와 엄마의 사이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 생활을 하는 며느리가 대견하다고 하면서 엄마가 아내와 속옷 빨래까지 도맡아 해줘서 아내는 집안에서는 손에 물을 묻힐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감정이 틀어지고 나자 엄마는 아내의 모든 행동이 믿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라는 게 뻔뻔스럽게 자기 속옷 빨래까지 시애미한테 시키고도 미안한 기색도 없네. 애초에 가정교육이 엉망인 거야. 엄마는 아내가 들으라는 듯이 불평을 했고 아내는 심통맞은 표정으로 빨래통에서 자기 속옷을 꺼내서 자기가 빨았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엄마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결혼한 내 친구들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아주 떠받들고 산다는데 난 이게 뭐야?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힘든 거 뻔히 알면서 매일 잔소리를 하면서 괴롭히잖아. 저는 엄마와 아내의 사이가 더 틀어지는 걸 막아보려고 아내를 달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회사는 그만두고 애를 가지자. 그러면 엄마도 당신한테 잔소리 하지는 않으실 거야. 나도 알아. 그러니까 당신도 자꾸 같은 말 반복하지 마. 짜증나니까. 저는 엄마와 아내 사이에 끼어서 아주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어요. 한쪽 편을 들어줄 수 없었기에 저는 엄마가 아내에 대해 불평을 하면 엄마를 달래고 아내가 엄마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으면 아내의 기분을 맞춰주는 박쥐 같은 생활을 해야 했어요. 아내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살림에 신경을 쓰기는 했지만 엄마의 눈에 찰 리가 없었어요. 아내가 집안일을 한다고 해도 자기 빨래를 하거나 주말에 청소를 하는 정도였고 나머지 집안일은 여전히 거의 전부 엄마가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몇 달 뒤에 아내는 엄마의 눈치가 보면서 사는 게 힘들었는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는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애를 가지자 엄마가 가장 좋아했어요. 이제부터 애 낳을 때까지는 무리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가지고 병원 다니면서 태교에만 신경 써라. 집안일 같은 건 내가 다 하마. 어머니께서 신경 써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아내는 애를 가졌다는 핑계로 아침부터 밤까지 게으름을 부리면서 엄마에게 모든 걸 시켰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드러누워서 엄마에게 물을 가지고 오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아내의 몸종처럼 수족이 되어서 임신한 며느리의 수발을 들어주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아내의 행동이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해서 아내에게 아직 산딸이 많이 남았으니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라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내가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임산부에게 가장 위험한 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를 자극하지 말아줘 라고 하면서 제가 잔소리를 하려고 하면 제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자 아내는 유난히 심하게 입덧을 하면서 저와 엄마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엄마는 변덕스러운 아내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아내가 먹고 싶다고 하는 음식은 뭐든지 해서 바쳤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얼마 먹지도 않고 숟가락을 놓아버렸습니다. 10달 동안이나 여왕 대접을 받으면서 산 딸을 맞은 아내는 무사히 건강한 딸을 낳았어요.
이제는 딸을 잘 키우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딸이 돌을 넘기자 딸을 엄마에게 맡기고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엄마와 제가 그렇게 바라던 애를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친구들도 만나고 자유롭게 여유를 즐기면서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와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결혼 후에도 직장 생활을 했고 애도 낳았으니 당분간은 아내가 친구들 만나고 자유로움을 즐기면서 살도록 지켜보기로 했어요. 아내는 날마다 엄마를 믿고 딸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제가 출근하고 나면 매일 화장을 하고 외출을 해서 밤에 돌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집에 오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전화를 하면 주위에서 남자들 목소리가 들리곤 했어요. 저는 참고 또 참다가 술 취한 아내가 집 앞에서 낯선 남자의 차에서 내리는 걸 보고 화가 나서 폭발하고 말았어요. 당신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 애 딸린 유부녀가 몸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마시고 남자가 모는 차를 타고 집에 오다니 제정신이야? 아 정말 고등학교 친구란 말이야. 걔는 술 못 마셔. 운전기사 노릇 해주겠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상상 같은 거 하지 마. 난 지금 남자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야. 날마다 술에 취해서 밤늦게 들어오는 당신 태도를 말하는 거라고. 알았으니까 내일 얘기해. 나 피곤해서 자야 되겠어. 저는 아내에게 소리도 지르고 좋게 타이르기도 했지만 아내는 제가 하는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아내 주변에는 남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아내의 남자친구들 때문에 자주 다투기도 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아내와 갈라서게 되었던 겁니다. 결혼 전에 아내는 예쁜 여자는 인물값을 한다는 말처럼 예쁜 여자일 거란 오해를 많이 받았지만 자기 주위에 남자친구는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처럼 아내는 여러 남자들과 저 몰래 어울렸고 아내는 불륜의 증거가 되는 문자와 사진들을 휴대폰에 남겨두어서 제가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어요. 아내는 그냥 친구 사이라고 변명을 늘어놓다가 나중에는 내연관계를 인정을 했어요. 결국 결혼 5년 만에 아내와 이혼하고 딸은 제가 맡아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딸을 제가 키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8년 뒤에 정말이지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야산과 땅이 15년 만에 대대적인 도시개발에 포함이 되면서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제게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그 땅에 대해서 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냈는데 1년 전에 낯선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 땅을 팔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눈에 보기에도 부동산 투기꾼들로 보였어요.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을 왜 사려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면서 시가보다 돈을 더 얹어서 줄 테니까 빨리 팔라고 했어요. 저는 뭔가 미심쩍었지만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하고 팔려고 했는데 엄마가 저를 말렸습니다. 엄마는 잘 알고 지내는 부동산 중개인한테서 그곳이 곧 개발될 거라는 소문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경철아, 부동산 하는 최 씨가 그러는데 거기가 개발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 15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엄마 그런 거 다 헛소문이야. 마침 사겠다는 사람이 나섰는데 안 팔았다가 개발이 될 거라는 게 헛소문이면 어떻게 할 거야. 기회가 왔을 때 팔아버리는 게 나아. 아니다. 그 사람들 왜 쓸모도 없이 버려진 땅을 사려고 하겠니. 분명 이유가 있을 거다. 팔지 말고 기다려보자. 저는 땅을 팔아버리자고 말했지만 엄마는 계속 저를 말렸어요. 제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도 부동산 업자 복부인들은 여러 차례 저를 찾아와서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제게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땅을 사려고 서두르는 그들을 보면서 저는 분명히 뭔가 있다고 판단하고도 아니면 뭐라는 생각을 해서 땅을 팔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개발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고 제가 엄마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후회를 할 때 믿을 수 없는 기적처럼 개발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건설업체에 땅과 산을 팔고 저는 20억이 넘는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서로 얼싸안고 이제 고생은 끝이 났다고 좋아했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게 20억은 별거 아닌 돈이겠지만 제게는 평생 죽도록 일해도 만져볼 수조차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정말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돈으로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괜찮은 가게나 하나 차릴까 아니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를 해서 돈을 굴려볼까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서 은행에 넣어두기로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연락을 끊고 살던 전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보 오랜만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저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와서 그냥 끊어버리려다 받아보니 전처였어요. 전 당신하고는 이제 할 말 없다고 말한 다음에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전처는 만나서 꼭 할 말이 있다고 만나자고 사정을 했어요. 하도 사정을 하니 저는 전처를 만났습니다. 전처는 딸의 안부부터 물었어요. 수정이는 잘 있어? 많이 컸겠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래, 바람나서 딸 자식까지 버리고 간 주제에 무슨 염치로 찾아온 거야? 저는 굳은 표정으로 전처에게 용건이 뭔지 물었어요. 하지만 전처는 말을 돌리면서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 8년 동안 반성도 많이 했고 딸이 못 견디게 보고 싶었지만 차마 찾아오지 못하고 참아왔다느니 하면서 말을 빙빙 돌리기만 했어요. 내가 그런 넋두리나 듣자고 만난 거 아니야. 용건 있으면 빨리 말해. 회사에 다시 들어가 봐야 하니까. 제가 다시 재촉하자 전처는 한숨을 쉬더니 다시 재결합하자는 말을 어렵게 꺼냈어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이혼하고 딸까지 제게 떠넘기고 갈라섰고 8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과거를 잊고 재결합을 하자고 하니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믿지 않을지 몰라도 당신과 헤어진 다음에 남자를 잘못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렸어. 전처는 저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동거를 했지만 동거남에게 사기를 당하고 알거지가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동거남은 잘나가는 사업가라고 자기를 소개했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고 전처를 만날 때마다 돈을 아주 많이 썼다고 합니다. 명품 가방부터 여자라면 혹할 만한 비싼 선물을 수시로 주면서 전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여자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데는 비싼 선물보다 좋은 건 없는 것 같더군요. 전처는 동거남의 말과 눈에 보이는 재력만 믿고 동거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가 가진 거라고는 쥐뿔도 없는 사기꾼이었다고 했어요. 동거를 시작하자 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전처에게 돈을 투자하라고 유혹했다고 합니다. 전처가 당장 가진 돈이 없다고 하면 그녀의 친구나 친정에서 돈을 융통해 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전처는 사기꾼 동거남의 화려한 언변에 속아서 친정과 친구들에게서 수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와서 동거남에게 주었는데 그놈은 한순간에 전처를 버리고 돈만 챙겨서 달아나 버렸다고 합니다. 친정 가족들도 자기 때문에 빚을 지게 되어서 집으로 갈 수도 없는 처지여서 의지할 사람은 저밖에 없어서 오래 고민하다가 염치불구하고 찾아왔다고 했어요. 저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다시 받아달라고 말하는 전처를 보자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냉정하게 사정은 딱하지만 이제 와서 우리가 다시 부부로 새 출발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하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집요하고 끈질기게 저와 제 딸의 주의를 맴돌았습니다. 제가 수시로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일절 답장을 하지 않고 씹어버렸어요. 근데 하루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지금 엄마랑 같이 있어. 저는 깜짝 놀라서 당장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딸에게 가면서 저는 전처가 딸을 납치하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딸은 전처와 함께 분식집에서 만두와 떡볶이를 먹고 있었어요. 아빠, 내가 떡볶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엄마가 사준다고 했어. 전처는 딸의 마음부터 사로잡은 다음에 그걸로 미끼로 저와 재결합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내가 다시는 소정이나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지. 자꾸 소정이 찝쩍거리면 가만 안 둘 거야. 아내는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만난 것뿐이라고 변명을 했어요. 딸도 엄마와 헤어지기 싫어하는 눈치였죠. 딸은 제 손에 이끌려가면서도 자꾸만 전처를 뒤돌아보았습니다. 집에 와서 딸에게 물어보니 딸은 전처와 자주 만나왔다고 했어요. 거의 매일 학교 앞에서 딸을 기다렸다가 집에 데려다 주기도 했고 오늘처럼 분식집에서 딸이 좋아하는 걸 사주면서 엄마 노릇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딸을 보니 전처를 만나지 말라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처에게 문자를 보내서 우리 관계는 오래전에 끝났으니 다시는 저를 찾아오거나 딸 주위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만약 자꾸 딸을 만나거나 하면 경찰에 접근금지 신청을 하겠다고 경고했죠. 하지만 전처는 막무가내로 딸과 제 주위를 얼쩡거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으로 출장을 간 사이에 집에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지방에 있는 물류센터의 지게차 기사가 몸이 좋지 않아서 갑자기 그만뒀는데 대신 일할 사람이 없어서 다른 기사를 구할 때까지 제가 한 달간 지방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한 달간 지방에 있는 물류센터에 파견 근무를 나가 있다 집에 와보니 어이없게도 전처가 집안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왔어? 어서 씻고 나와. 곧 저녁 차려줄게.
저는 어이가 없어서 엄마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전처가 딸과 함께 집으로 와서 저와 다시 재결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엄마는 전처에게 남편 몰래 바람피다가 쫓겨난 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면서 쫓아내려고 했지만 전처는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까지 꿇고 엄마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 했어요. 딸도 전처의 옆에 꼭 붙어서 엄마를 쫓아내지 말라고 애원을 하더랍니다. 그러니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전처를 그냥 집에 있게 했다는 겁니다. 전처가 그동안 매일같이 딸의 학교로 찾아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딸의 마음을 사로잡은 보람이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전처를 낯설어 하던 딸도 이제는 그녀를 엄마로 받아들이고 절대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녀를 믿지 않았지만 아직 어린 딸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날의 잘못은 용서해주고 다시 재결합하게 되었어요. 다시 합친 뒤에는 전처와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집안일도 혼자서 전부 해냈고 딸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하고 좋은 엄마의 노릇을 했고 제게는 둘도 없이 좋은 아내가 되었어요. 예전에 밖으로만 돌면서 남자들을 만나면서 바람을 피우고 시어머니는 무시하던 여자가 지금은 나무랄 데 없는 현모양처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진 아내의 모습에 속아서 그녀가 왜 저를 찾아와서 재결합을 요구했는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더 지난 다음에 아내는 뜻밖의 말을 했어요. 여보, 사촌 오빠가 부동산 사업을 하는데 엄청 잘 된다고 하면서 나한테 자금을 투자하라고 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오빠 믿을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하자. 1년만 투자하면 2배로 돌려주겠다고 했어.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해도 돈은 있어야 투자를 하지. 그러자 아내는 눈을 빛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상금으로 받은 20억 있잖아. 그 중에서 10억만 투자하자. 그 말을 들은 저는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엄마와 저는 아내에게 토지 보상금을 받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눈앞에 둔 굶주린 맹수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설마 이 여자가 내가 받은 보상금을 노리고 찾아온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아주 위험한 여자였어요. 아내는 보상금을 투자하자고 계속 졸랐고 저는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고 밀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같이 사촌 오빠를 만나보자고 했어요. 저는 썩 내키지 않았지만 아내와 같이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는 예전에 저를 찾아와서 땅을 팔라고 졸라댔던 부동산 업자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도 바로 저를 알아보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곧 경기도 외곽에 신도시가 들어설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금을 지원할 전주들을 모으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장황하게 도시개발 계획을 설명했지만 제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이 업자와 아내가 무슨 관계일까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업자는 제가 막대한 보상금을 받은 거 알고 아내에게 그 말을 전해주었고 아내는 의도적으로 제게 접근했고 이 업자와 공모해서 제가 가진 돈을 부동산 투자라는 명목으로 가로채려는 속셈일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업자와 아내는 죽이 척척 맞았습니다. 업자는 마지막으로 이번 도시개발이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거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20억을 박으면 1년 뒤에는 100억은 그냥 먹게 됩니다. 제가 확실하게 장담할게요. 선택은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제 곧 소문이 퍼지게 되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거든요. 저는 여전히 생각해보겠다고 확답을 미룬 다음에 아내와 그 업자가 어떤 관계인지 은밀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제 예상대로 그들은 내연관계였어요. 사촌 오빠라는 아내의 말은 거짓말이었고 동거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것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여러 남자들을 만나면서 지내다가 그 업자를 만나서 내연관계를 맺은 다음에 제게 큰돈이 생긴 걸 알게 되자 둘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제게 접근을 했던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둘이 무슨 짓을 꾸밀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저를 설득하지만 만약에 제가 끝까지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아내는 저 몰래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받고 다른 서류들과 신분증까지 가지고 제 통장에 들어있는 20억을 감쪽같이 빼내서 내연남과 같이 잠적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는 엄마와 상의한 끝에 아내 몰래 딸을 데리고 저희들을 그녀에게서 벗어나 도망을 치기로 했어요. 마누라를 피해 엄마와 딸을 데리고 도망을 가야 하는 처지라니 제가 생각해도 웃기는 일이었지만 하이에나처럼 제 돈을 노리는 아내에게서 벗어나는 길은 그것뿐이라 판단했어요.
저는 아내가 모르는 곳에 집을 구하고 기회를 봐서 이사를 갔습니다. 재결합을 하면서 저희들은 혼인신고를 다시 하지 않았기에 몸만 떠나면 남남이었어요. 저희들이 사라지자 제 휴대폰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내는 전화를 수도 없이 하면서 모든 게 오해라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매달렸어요. 그러다가 제가 반응이 없자 아내는 화가 났는지 문자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과 협박을 해왔어요. 네가 나를 피해서 언제까지 도망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두고 봐. 내가 꼭 너를 찾아낼 테니까. 좋게 말로 할 때 나한테 와. 안 그러면 아주 더럽고 험한 꼴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저는 휴대폰 번호와 이름까지 바꿔버렸습니다. 딸도 전학을 2번이나 가야 했어요. 아마 전처는 지금도 저를 찾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전처는 그만큼 집요한 여자니까요. 이제 중학교에 들어간 딸은 전처가 2번이나 저를 속였다는 걸 알고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았습니다. 사춘기가 되어서 말귀를 알아듣게 되어서 저로서는 다행이에요. 지금 제게 소망이 있다면 남은 평생 전처와 다시는 마주치지 않는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